안녕하세요. 자식들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100세 시대의 겨우 절반을 살았지만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날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불행했던 적도 있었고, 어떤 날엔 잇몸이 마를 정도로 해맑게 웃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들엔 항상 저희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기쁠 때, 슬플 때, 힘들 때 모든 순간을 저와 함께 했었던 시어머님과 저의 특별한 사연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남부러울 것 없이 화목했던 네 식구였습니다. 항상 유쾌한 아버지, 소녀 같았던 어머니와 듬직한 장남이었던 오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식구끼리 둘러앉아 같이 식사만 해도 다른 부잣집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의 행복은 제가 17 되던 해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금이 가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하루하루 아버지의 채취가 남은 옷을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셨고, 오빠 전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무력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쯤 오빠는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학교 그만두고 일 시작해보려고요. 뭐?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아니, 갑자기 왜? 이제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죠. 연수는 아직 어리고 어머니도 허리가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벌어서 어머니랑 연수 먹여 살릴게요. 네가 왜 우리 먹여 살릴 걱정을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넌 공부에나 집중해. 전 공부에 미련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저한텐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 공부하는 것보다 어머니랑 연수가 더 소중해요. 오빠 어머니는 그날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고, 저도 조용히 대화를 듣다가 방문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로 오빠는 학교를 그만두고서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저희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 합격을 했을 때 오빤 스스럼 없이 제 등록금을 내줬고, 시험 기간 땐 제게 조용히 용돈을 건네주곤 했어요. 아버진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가장 역할을 자처한 오빠 덕분에 저희 집은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직장에 취업해 일을 하게 됐고, 30살이 됐을 때쯤 지인의 소개로 2살 많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밑에 동생 둘,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던 남편은 오빠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었지만 속은 참 단단한 사람이었죠. 성격이 유해서 싸울 일도 없었기에 3년 정도를 트러블 없이 만났고, 앞으로 쭉 함께하며 평생 눈 감을 때까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남편의 집은 지금 말로 금수저였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2층 전원주택에 살았고,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할 정도로 규모가 큰 과수원을 운영하는 집이었어요. 원래는 시부모님이 함께 운영하셨는데 남편을 만나기 1년 전쯤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님 혼자 운영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사연을 듣고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어머님은 절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정말 참하게도 생겼다. 얼굴에 딱 우리 집 며느리 될 상이라고 써져 있네. 어머니께선 절 정말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그렇게 양가 집안 모두 인사를 드린 후 상견례 결혼 준비까지 마치고 딱 식을 올리기 전날 오후쯤 오빠가 조용히 제게 다가와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나 싶어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본 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오빠가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제게 보내놓았기 때문이었죠.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은 제법 큰 액수였기에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오빠에게 이 돈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방긋 웃으며 절 꼭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동생 시집 가는데 오빠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연수야, 건강하게 그리고 예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한다. 잘 살아야 돼. 그리고 김서방이 힘들게 하거나 못되게 행동하면 오빠한테 바로 말해. 오빠가 잽싸게 튀어가서 아주 눈물 콧물 쏙 빠지도록 혼꾸녕을 내줄 테니까 행복해라. 오빠의 진심이 담긴 축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의 과수원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 신혼집을 구하기보단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이 맞겠다 싶어 저도 직장을 정리한 뒤 합가를 하게 됐어요. 다들 시댁과 함께 살면 고부 갈등이다 뭐다 하잖아요. 저와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아침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어머님은 꼭 아침에 절 흔들어 깨우곤 하셨죠. 어서 일어나. 벌써 8시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도 몰라?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놨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이렇게 겨우 눈을 떠서 식탁에 앉으면 어머님은 생선살들을 발라 꼭 제 밥 위에 얹어주셨고, 고기 반찬이 있으면 신선한 상추에 쌈을 싸서 제 입에 쏙 넣어주시곤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다 이런 광경도 다 보네. 어머니, 저희한텐 절대 이런 거 안 해주셨잖아요. 밥 안 먹고 가도 뭐라고 안 하셨으면서.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는 말이 있잖아. 며느리는 200년 손님이야. 남의 집에서 딸을 데리고 왔으면 그만큼 귀하게 대접을 해줘야지. 어머님이 방긋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은 도시 생활만 해본 제게 시골의 풍경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며 과수원 일이 끝나면 항상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 동네를 돌아다니곤 하셨어요. 시골에는 도시에선 보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자연이다 보니 개구리들도 정말 많았고 메뚜기 사마귀 같은 것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사실 전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엔 익숙치 않아서 개구리가 폴짝하고 뛰어오를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어머님 뒤로 숨곤 했어요. 개구리 한 마리 가지고 유난 떨긴. 너 개구리 뒷다리 먹어봤니? 네? 개구리 뒷다리를 어떻게 먹어요, 어머님? 보릿고개 시절엔 지금처럼 쌀도 먹을 만한 반찬도 많이 없어서 개구리나 메뚜기 같은 걸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랬어. 개구리 뒷다리는 생선살처럼 야들야들하고 메뚜기 튀김은 또 얼마나 감칠맛이 났다고. 오, 마침 저기 한 마리 또 뛰어간다. 이따가 저녁에 반찬으로 개구리나 구워 먹을까? 왜? 아니요, 아니요. 시댁에 살아서 가장 좋았던 건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어머님과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항상 반딧불이가 반짝이며 장관을 이루곤 했는데 어머니께선 좀 더 가까이서 보라며 밖에 나가셔서 반딧불이 한 마리를 잡아 보여주셨습니다. 우와 하고 보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선 피식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구리나 메뚜긴 징그럽다면서? 이건 별로 안 징그런가 보네. 맨날 TV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봐요. 너무 예뻐요, 어머님. 그렇지? 여긴 그런 곳이야. 반딧불이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날아다니고 여름이랑 가을이 되면 풀벌레 오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고. 예, 난 요즘 이렇게 예쁘고 귀한 시골의 날 것들을 너한테 하나하나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눈 뜨면 오늘은 너 데리고 뭘 보여줘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한다니까. 어머님께선 줄곧 도시에서만 살아온 제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고 때론 친구처럼 그리고 때로는 어른처럼 하루의 절반을 제 옆에 있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댁에 있는 동네는 워낙에 작은 데다가 시골 마을이라 개를 풀어놓고 키우는 곳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덩치가 무척이나 크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는 개를 키우는 집이 있었어요.
항상 쇠줄에 묶여 있었지만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곧 뛰쳐나올 것처럼 사납게 지저대곤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목줄이 끊어진 채로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걸 과수원으로 향하던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저를 향해 코를 찡긋거리더니 냅다 달려오는 겁니다. 발이 얼어붙어서 도망도 못 치겠고 진짜 이대로 물려 죽겠구나 싶던 그때였어요. 이런 몹쓸개 같으니 당장 저리로 안 가?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커다란 나무판을 개에게 집어던졌고 제게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던 개는 그 나무판을 정확히 맞고서 깨갱거리며 36개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이런 용감한 행동으로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다친 곳은 없어요, 어머니. 근데 과수원에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잠깐 누구 좀 만나고 오는 길이다. 내가 안 봤으면 어쩔 뻔했어. 가만히 있어보자. 저기 파란 지붕 김신의 집 개 맞지? 우리 지나갈 때마다 아주 난리법석을 떨던. 볼 때마다 아주 조마조마했는데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만. 너 따라와라. 내가 오늘 아주 뒤집어 엎어버려야겠어. 어머님은 그 길로 절 데리고 파란 지붕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제게 계속 허리를 숙여 사과했고 다시는 개가 목줄을 끊고 달아나는 일이 없게끔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그때 어머님이 참 든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저만을 위한 원더우먼 같았죠. 하지만 그런 어머님에게도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과 시누이였는데요. 시동생 시누이는 진중한 남편과는 다르게 참 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필요한 게 있을 때만 고향집에 내려와선 어머님을 붙잡고 돈에 관련해 우는 소리를 내곤 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 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 딱 한 번만 엄마가 내주면 안 될까? 한 번만 도와주라, 어? 엄마, 난 이번 생일 선물로 차 바꿔줘요. 시동도 잘 안 걸리고 맛이 가려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받은 차가 있거든요. 딱 4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사주실 거죠? 네? 아주 둘이서 쌍으로 난리를 치는데 그 모습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이 모습을 제대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무게를 잡아주는 사람이었던지라 선을 제대로 그어줬어요. 너네 이따위 말짓거리로 내려왔냐? 어? 둘 다 서울로 가더니 건모만 잔뜩 들어가지고 말이야. 막내 너 월급도 고작 250 정도 되는 애가 카드값 800만 원이 가당키나 해? 그리고 둘째, 너 아까 보니까 세차도 한 것 같더만. 차에서 아주 광이 나던데. 야, 난 거울인 줄 알았다 임마. 그리고 뭐? 차가 안 굴러가? 시동이 안 걸려? 난 과수원 나갈 때마다 덜덜거리는 트럭 타고 나가는데 뭔 세차 타령이야? 10년은 더 타겠구만. 아이, 형은 진짜 너무 고지식해서 탈이라니까. 남잔 3년 주기로 차를 바꿔줘야 홈이 좀 산단 말이야. 형이랑 나랑 같아? 맞아. 800만 원 좀 일시불로 긁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래. 그래, 카드값 800? 세차? 그까짓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단 내가 이거 다 해주는 만큼 너네도 해줘야 할 게 있어. 뭔데? 말만 해. 내가 하루 일당 15만 원씩 쳐줄 테니까 하루만 우리 가수원에서 일해. 그동안 나랑 어머닌 읍내에서 콧바람 좀 쐬고 올 테니까. 내가 카드값도 내주고 세차도 사주는데 그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지? 남편이 팔짱을 끼고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사람의 표정이 사색이 되더군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남편의 말에 두 사람은 절대 곧 죽어도 반일을 못한다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단호한 남편 덕분에 어머님은 다행히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었어요. 이후 저희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은 뒤 시골의 평화로운 공기를 느끼며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시동생이 아주 거하게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여자친구에 대한 이런 방구 언급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본인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온 겁니다. 저희 식구는 모두 당황했지만 그래도 이미 온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어서 우선은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우리 둘째한테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가 있는 줄은 몰랐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온다고 힘들진 않았어요? 아니요. 서울에서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던데요. 운전은 제가 한 게 아니어서 저는 안 힘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초면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서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다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 언제부터 만난 거예요? 우리 클럽에서 만났어. 그 읍내에 있는 나이트클럽 같은 데 말고 서울에 보면 젊은 사람들 노는 클럽이 있거든. 거기서 춤추고 있는 여자친구를 보는 순간 딱 이 사람이다 싶어서 내가 화끈하게 대시했지. 클럽에서 만났다고? 클럽에서 만났다고 해서 결혼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 그래. 뭐 둘째 말도 틀린 건 없지. 그래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고? 저희 엄만 술집 운영하고 계시고요. 아빤 백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뒤통수를 한 대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더 해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지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장모님 있잖아. 가락동에서 엄청 유명한 아가씨 장사하고 계셔. 돈도 엄청 많이 벌어. 아가씨 장사? 직업에 기천은 없잖아. 돈만 잘 벌면 된 거지. 안 그래? 그럼 아가씨는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백수야.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고. 백수. 아휴, 미안한데 둘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좋겠다. 지금 당장의 감정에 휩쓸려서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결혼 많이 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는 게. 이미 늦었어. 여자친구 뱃속에 애가 있거든. 내가 임신시켰어. 내가 놓치기 싫어서. 뭐라고? 클럽에서 만난 여자, 엄마는 아가씨 장사에 아빠는 백수, 무지개 혼전 임신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충격의 어머님은 이미 넋이 나간 지 오래셨고 저희 부부도 황당한 표정으로 시동생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읽었는지 시동생은 어머님의 손을 잡고 결혼을 시켜달라며 애절하게 빌더군요. 엄마, 결혼 허락해주세요. 네? 저희 정말 잘 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맹세할게요. 부모가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형도 애 낳아봐서 알지? 가장의 무게라는 걸 느끼면 우리도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제발 결혼 허락해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비는 시동생에게 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은 시동생에게 결혼한다고 딱 1억을 보태주셨습니다. 그 건넨 1억마저도 시동생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며 불평불만을 내뱉었지만 어머님은 입 다물고 그거라도 주는 거에 감사하라며 윽박을 지르셨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결혼식 없이 어머님이 주신 1억과 대출을 끼고선 작은 신혼집을 마련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신우도 결혼을 했어요. 다행히 신우는 시동생처럼 막 나가는 집안이 아닌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 괜찮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답니다. 그렇게 3남매가 모두 결혼을 하고 나니 그나마 좋았던 건 명절에 시댁이 북적거린다 정도였어요. 그중 딱 하나 옥에 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명절에 모일 때마다 항상 말썽을 피우곤 했어요. 술만 들어가면 아주 온 집안에 추태를 부리고 다녔죠. 차례나 제사를 다 지내고 나면 어머님이며 남편이며 돌아다니면서 술을 따라주는 걸 좋아했고 그렇게 혼자서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하면 눈이 반쯤 풀린 채 사태질을 하며 제게 반말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야, 박연수, 너 진짜 꼰대 같아. 알아?
당연히 모르겠지. 뭐, 너? 너? 그래. 너 전에 우리 남편이 딱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나가라고 했다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집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어머님도 진짜 너무하세요. 저같이 예쁜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은요, 시댁에다가 돈 달라고 하면 다 준다는데 계속 그러시면 저 콱! 아드님 이혼남 만들어버립니다. 네? 얘가 진짜 보자 하니까 넌 내가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ATM 기계로 보이냐? 시애미 앞에서 아주 그냥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고 술 취해서 칠렐레 팔렐레 계속 그따위로 행동할 거면 차라리 이혼해라. 안 말릴 테니까. 둘째 너 뭘 멍청하게 보고만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마누라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평소엔 화를 내지 않던 어머님도 동서의 막말과 추태에 결국 소리를 지르셨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으셨겠죠. 시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1,000만 원만 빌려달라며 시댁으로 찾아왔었는데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며 빈손으로 돌려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일을 빌미 삼아 제게 저런 식으로 주정을 부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동생만 속을 썩이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텐데 시집을 간 시누이도 덩달아 어머님 속을 썩였습니다. 딸들은 다 키워서 시집 보내놓으면 출가 외인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시누이가 딱 그 꼴이었어요. 첫 명절에만 오고선 그 다음 해부턴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 7년 차가 되던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의 기둥이었던 사랑하는 오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오빠는 제가 결혼하고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결혼을 했고 어린 조카도 있는 상황이었어서 더욱 심란했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장에 달려가니 엄마는 거의 혼절하다시피 울고 계셨고 새언니도 어머님의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조카는 새언니 옆에서 상복을 입은 채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어머님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희 가족의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아가, 괜찮니? 밥은 좀 챙겨 먹었고? 네, 조금 먹었어요. 조금 먹어서 쓰나 많이 먹어야지. 안 들어가더라도 억지로 밀어 넣어야 돼. 밥도 많이 안 먹고 울면 나중에 쓰러진다. 어머님, 저희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장 역할을 한다고 대학도 그만두고 일만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고생만 한 사람이 이제야 좀 행복해지나 싶었는데 우리 새언니랑 조카도 너무 불쌍하고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 그래, 마음껏 울어. 내 앞에서 마음껏 울어도 된다. 아휴, 얼마나 힘들고 내 새끼. 눈물 콧물 침까지 흘려가며 엉엉 울던 절 어머니께선 따뜻하게 품에 안고 토닥여 주셨답니다. 친정엄마도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옆에 있어준 어머님과 남편에게 연신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어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슬펐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있는 힘을 쥐어짜내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게 먼저 혼자 남은 새언니와 조카를 돕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떠난 저희 오빠의 가족까지 챙겨주는 남편의 세심함에 그날 한 번 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간 날 때마다 새언니와 조카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줬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무렵쯤 시동생의 이혼 소식도 함께 들려왔어요. 철 모르고 살던 두 사람이 이혼을 하는 건 어쩌면 예견된 상황이었던지라 뭐 딱히 놀랍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딱 그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이 어린 조카를 데리고 언성을 높이며 시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얘 좀 맡아주시면 안 돼요? 뭐라는 거야? 야, 애가 무슨 짐짝이야?
어쩌라고? 나도 애 잘 키울 자신 없고 이 사람도 애 키우기 싫다는데 그럼 부탁할 사람이 엄마밖에 더 있어? 형이 키울래 그럼? 어머님도 못 키우겠다 하시면 그냥 지금 바로 고아원에 보내버릴 거예요. 애 딸린 이혼녀 소리 듣는 거 상상만 해도 질색이에요.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 같으니라고. 부모라는 것들이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뭐? 고아원? 에라이 천벌받을 것들아. 그래 내가 키우마.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 데려다 키우느니 허리가 굽고 휘더라도 내가 걷어 키우는 게 낫지. 정어 두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어머님은 동서와 시동생의 등을 떠밀며 집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시동생의 밑바닥을 다 본 것 같았어요. 책임 없는 쾌락을 즐기던 두 사람들이 그 쾌락의 결과물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에 오만정이 탈탈 털리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어머님은 친손주이자 저희에겐 조카인 정호를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동생과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정호는 저희 아이들과 나이 터울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기에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한 집안에 새 아이들이 복잡거리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딱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제게 두 번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읍내에 약속이 있다며 나간 남편은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늦은 저녁쯤 절대로 걸려오지 말았어야 할 제 운명을 뒤바꿔 놓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정태 씨 아내분 휴대폰 맞으신가요? 네, 제가 김정태 씨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신지... 여기 경찰인데요. 남편분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되어 긴급 수술 중입니다.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저 아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빗길에 오토바이를 끌고서 읍내에 나갔다가 신호 위반을 한 트럭에 그대로 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지만 그래도 막상 가보면 큰일은 아닐 거야. 내 남편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이겨낼 수 있을 거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니 이미 어머님은 연락을 받고 와 계시는 상황이었고 수술실 앞에서 저희는 손을 꼭 붙잡고 남편이 무사히 수술을 끝마치고 나올 수 있기만을 기도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불이 꺼지고 문이 열리면서 남편을 수술해준 주치의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저와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 괜찮은 거죠? 네? 살 순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머리를 너무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께선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 오열하셨고 저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사람에겐 가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저와 어머님은 그런 기적이 남편에게도 찾아와 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하루도 채 견디지 못하고 가족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현실을 부정하고만 싶었습니다. 모든 게 지독한 악몽이었으면 싶었죠. 이 모든 게 꿈이라서 눈을 뜨면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고 그런 남편의 품에 파고들어 당신이 사고가 나서 죽는 꿈을 꿨다고 말하면 남편은 잠결에라도 날 안아주며 그랬냐고 좋은 꿈을 꿨다고 말해줄 텐데 마주한 현실은 그저 괴롭기만 했습니다. 여보, 당신 왜 거기 있어? 얼른 와서 내 눈물 닦아줘야지. 나 지금 엄청 힘들고 아픈데 당신은 왜 거기서 웃고 있어? 진짜 너무하다. 여보, 있잖아.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
당장 눈 감았다 뜨면 당신이 내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고 있을 것 같아. 너무 안 믿긴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지? 당신 없는 인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애들이랑 난 어떡하라고. 더 속상했던 건 남편의 죽음에 눈물을 쏟은 사람은 저와 어머님이 끝이었다는 겁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도 연락을 받고 장례에 왔고 시동생의 지인들도 장례식장에 찾아와줬는데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아세요? 남의 집 장례식장이 마치 잔치집이라도 되는 양 술판을 벌리고 서로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고 신우는 조문객들이 모두 다 가고 나자마자 가방 속에서 매니큐어를 꺼내 자기 손톱에 바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차던지.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몰라요? 매니큐어 바르고 있잖아요. 왜요? 언니도 발라줘요? 여기가 무슨 네일샵이에요? 그리고 지금 손톱에 매니큐어 칠할 정신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뭘 바르든 무슨 상관이래. 신경 좀 꺼요. 나가요. 나가. 그렇게 바르고 싶으면 나가서 발라요. 제 속을 뒤집어 놓은 건 신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발인이 끝나고 아버님이 묻혀 계시는 곳 바로 옆에 남편을 묻어주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어서 달래주고 겨우 내려오는데 시동생이 벼랑간 제 옆으로 오더니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수, 힘내세요. 형 죽은 건 안타깝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죽은 사람 살아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이제 형 죽었으니까 형수랑 저희도 남남인 거 아시죠? 과수원은 이제 제가 물려받을 테니까 혹시라도 콩고물 떨어질까 기대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붙어 있지 마시고 조용히 떠나세요. 아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깨달았어요. 시동생은 정말로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 순간 어머님이 제 옆으로 다가와 시동생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치셨어요.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그날 널 낳고 먹은 미역국을 도로 토해내고 싶은 심정이다. 시동생이란 놈이 형수한테 말하는 뻔세하군. 그리고 뭐? 과수원이 네 거라고? 꿈 깨라. 너한테 물려줄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테니까. 엄마, 이 집안에 이제 아들이라곤 저 하나뿐인데 저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서 그때 둘째한테 좀 더 잘해줄 걸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하는데 뭐하러 지금까지 살아서 이런 꼴을 다 보고 있냐. 아이고. 저는 주저앉은 어머님을 모시고 밑으로 내려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조용히 제게 맥주 한 잔을 하자고 말씀하시더군요. 평소에 술을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지만 날이 날이니만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녁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주방에 앉아 조용히 맥주 한 캔씩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공기 속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다 어머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있잖아, 연수야. 내가 생각보다 정태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았나 보더라. 장례 치르는 내내 가슴 정가운데가 뻥 하고 뚫린 기분이 드는 거 있지? 우리 남편 죽었을 때도 그런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널 보는데 이제 너랑 이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부터 제일 먼저 들더라고. 어머님, 이별이라뇨?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난 살면서 욕심 한번 부린 적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번엔 좀 이기적이더라도 욕심 한번 부려볼까 싶다. 떠나고 싶어도 그 마음 접고 그냥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이제 너랑 우리 손주들까지 없어지면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한테 이렇게 부탁한다.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떠나요? 누가 돌 들고 찾아와서 떠나라고, 안 그러면 돌 던지겠다고 말해도 전 절대 안 떠날 거예요. 죽어도 안 떠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어머님 옆에 있을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원래대로라면 저도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 맞지만 어머님과 쌓아왔던 추억들, 그리고 어머님이 제게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저는 계속해서 아이들과 어머님 곁에 남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남편이 하던 과수원 일은 제가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머님과 함께였기에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동생과 시누인 남편이 죽자마자 기다렸단 듯 어머님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그걸 쳐내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형수님이 뭔데 끼어들어요? 이건 가족끼리의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언니, 아직도 우리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오빠 죽었잖아요. 언니는 이제 우리 가족이랑 남남이니까 우리가 뭐라든 신경 끄세요. 그런 막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시동생과 시누이의 금전적인 요구들을 중간에서 막아줬는데 어머님은 또 마지막이라는 말로 요구하는 돈들을 모두 보내주신 것 같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 저는 불같이 화를 냈고 다시는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난 이후부턴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께선 80대 후반의 연세로 접어드셨고 건강도 많이 악화되어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를 진행하고 계셨어요. 원래는 입원을 하셔야 했지만 선택지가 호스피스 병동밖에 없었고 호스피스는 지내기 답답하다는 이유로 통원치료를 선택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과수원을 관리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모든 추억이 담긴 과수원까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나날이 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가장 속상해한 건 다름 아닌 조카 정호였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제 옆에 계셔줄 거죠? 건강해지셔서 저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저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저 지금보다 말도 더 잘 듣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꼭 건강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놈이 못하는 말이 없어. 아직 14살밖에 안 된 녀석이 무슨 그런 소릴. 이 헬미 안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정호는 그런 어머님의 다짐에도 마음이 불안했는지 매일같이 어머님 방에서 함께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슴을 쓸어내리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큰엄마, 오늘도 할머니 살아계세요. 다행이다. 그런 정호의 모습이 조금은 유별나 보이기도 했지만 얼마나 어머님이 소중하면 저럴까 싶은 마음에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니께선 시동생과 시누를 집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통장을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 둘한테 남기는 내 유산이다. 과수원 판 돈이랑 그동안 이 애미가 모아놨던 돈이니 둘이 나눠 가지긴 충분할 게다. 아니 엄마, 돈이 왜 이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과수원 하시면서 모아두신 돈들 이것보다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너무 적은데? 이 파렴치한 놈들아, 내 돈은 너희가 있는 족족 다 가져가 써놓고선 무슨 모아둔 돈 타령이야? 적어도 사람이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래도 뭐 이거라면 땡큐예요, 엄마. 이제 더 주실 거 없죠? 저 바빠서 다시 올라가 볼게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녕 적의 친자식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보통 멀리서 내려왔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아무리 바빠도 하루 정도는 자고 갈 법도 한데 시동생과 시누는 어머니께서 건네주신 유산을 건네받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간다고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신우는 그렇게 집을 나섰고 시동생은 문 앞에 서 있던 정을 보면서 반가운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이거 많이 컸네. 야, 넌 클수록 아빠의 잘생김을 빼다 박았다. 그동안 잘 지냈어? 얘 아빠 안 보고 싶었냐? 누구더러 아빠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빠 없는 사람인데. 이게 머리 좀 컸다고 말을 함부로 하네. 야, 벌써부터 개기는 거냐? 개기기 누가 개겼다고 그래요. 아빠 소리를 듣고 싶음 아빠처럼 행동을 좀 하던가. 어른 같지도 않고 아빠답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아빠라고 불러요? 쪽팔려서 그렇게 안 불러요. 아니 근데 이 자식이 엄만 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얘가 이 모양이야? 완전히 삐딱선이네 이거. 정호야 그만해라. 그래도 네 애비인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어. 정호는 어머님의 말을 듣고선 씩씩거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시동생은 그런 정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곤 집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2주라는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님이 계시는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진지 드세요.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잖아요. 얼른 일어나셔야죠. 평소 같았으면 방 안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텐데 그날따라 무척이나 고요하더라고요. 그 침묵에 저는 바로 알아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모두가 잠든 사이 나비가 되어 영원한 소풍을 떠나셨다는 것을요.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도 돼요? 어머님,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잖아요. 네? 어머님, 저 방에 들어가도 되는 거죠? 제발, 된다고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발. 제 울음소리 들은 아이들은 방에서 나와 저를 말없이 쳐다봤고 어머님의 옆에서 자고 있던 정호도 어느덧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곧이어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고 굳게 닫힌 문이 열리면서 눈물 범벅이 된 정호가 울면서 어머님의 임종을 알렸어요. 큰엄마, 할머니가 숨을 안 쉬세요. 할머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나의 중심을 잡아줬던 사람, 나를 지켜줬던 나의 원더우먼.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영원한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 그리고 남편이 묻혀있는 곳 바로 옆에 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 묘 앞에서 절을 올리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1초도 잊지 않고 기억할 거고 정호도 자식처럼 잘 키우겠다고.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으니 이제 하늘에선 사랑하는 장남 그리고 남편 만나 걱정 없이 행복만 하시라고 말이죠. 아이들도 각자 어머님의 묘에 절을 올리고 두 손을 꼭 모아 기도했습니다. 정호야, 정혼 뭐라고 기도드렸어? 나중에 먼 미래에 꼭 성공한 사람이 돼서 할머니 묘에 찾아와서 인사드리겠다고 하늘에서 꼭 지켜봐달라고 기도드렸어요. 기특하네 우리 정호. 할머니도 전부 다 들으셨을 거야. 앞으로도 쭉 지켜보실 거니까 정원 지금처럼만 잘 커주면 돼.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가는 길 차를 타고 가려는데 갑자기 정호가 제 옷소매를 붙잡더니 불안한 듯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큰엄마, 저 안 버리실 거죠? 버리긴 뭘 버려. 정호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버리니 많이 그런 소리 하면 큰엄마한테 혼난다. 감사합니다, 큰엄마.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전 곧바로 어머님의 유품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에 있던 어머님 물건과 장롱에 있던 옷들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저기 장롱 깊숙한 곳에 하얀 봉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서 하얀 봉투를 꺼내 열어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의 정체는 어머님이 제게 남긴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내 며느리 연수야. 세상에서 제일 무능하고 못난 시엠이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몇 자 남겨본다. 연수야, 넌 나랑 함께한 시간들이 행복했니? 넌 어땠을지 모르지만 난 정말 행복했단다. 난 살면서 인생의 낙이라는 걸 크게 못 느꼈는데 널 만나고 나서부턴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 수 있었거든. 네가 웃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기분이었고 네가 울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팠어. 어쩌면 너랑 난 전생에 엄마 딸이 아니었을까. 연수야, 넌 내게 그런 아이였어. 그래서 정태가 죽었을 때 네가 떠날까 두려워서 널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기적인 날 꼭 용서해 주려무나. 그리고 재산 둘째랑 막내한테만 줘서 서운했지?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죽고 없을 때 그놈들 때문에 네가 힘들어질까 봐 내 일부러 그랬던 거야. 내가 죽고 나면 너랑 나랑 계절마다 된장을 담궜던 된장독을 꼭 열어보렴. 그리고 꼭 그 안에 있는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연수야, 우리 정태의 짝이 되어줘서,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웠다. 인연이 허락한다면 우리 다음 생엔 꼭 엄마와 딸로 만나자꾸나. 사랑한다, 내 새끼. 어머님이 편찮으시기 전 매해마다 어머님과 함께 된장을 담궜던 된장독이 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비어 있었는데 된장독을 열어보라는 말에 저는 눈물을 닦고 마당으로 나가 그 된장독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그 안을 열어본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된장독에는 된장 대신 검정색 비닐봉투들이 항아리를 꽉 채우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무려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분명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재산을 증여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시동생과 시누이 몰래 저희 둘만의 행복한 추억이 담긴 이 된장독에다 유산을 묻어두신 것이었어요. 아마도 어머님은 혹시라도 시동생과 시누이가 이 돈의 실체를 알면 시비를 걸고 당장 돈 내놔라, 하이에나처럼 달려와서 괴롭힐 게 뻔하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게 된장독에 조용히 제게 유산을 물려줬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2억 5천이라는 돈,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 또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 무엇보다도 뜻깊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다짐했죠. 언젠가 하늘로 어머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아이들을 혼자서 셋이나 키우다 보니 사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냅다 달려 어깨를 주물러주고 또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다리를 주물러주는 아이들 덕분에 행복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첫째 같은 경우엔 20살이 됐고 둘째와 정호도 이제 곧 성인이 되는데요. 정호는 큰엄마, 제가 힘들 때 매일같이 다리고 어깨고 다 주물러 드릴게요 하며 저의 껌딱지가 되어 살고 있답니다. 세 아이들이 모두 착하고 순하게 자라줘서 되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돈으론 아이들 뒷바라지라고 또 필요한 곳에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인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로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관계가 아니니 연락을 주고받을 일도 없고 말이죠. 이제 친정엄마도 연세가 꽤 많이 드셨는데 그래도 가끔 손주들을 보러 내려오실 만큼 정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멋진 일은 가족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친정엄마, 오빠, 그리고 남편과 어머님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주는 법 또한 잘 안다고 하죠. 이 사연을 보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나의 사랑들에게 30년 뒤에 꼭 만나서 못다한 얘기들 실컷 나누자는 말을 남기고 이야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무척이나 더워졌어요. 다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사랑 가득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